아빠, 나 무서워요. 같이 가요. 울부짖는 아들을 매정하게 뿌리치고 떠난 검은색 세단. 흙먼지 속에 남겨진 아이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신발 밑창을 뜯어 숨겼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배신이 담긴 녹음기였습니다. 20년 동안 낡은 신발 속에서 벼려온 칼날. 아들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아버지의 목을 겨누며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감옥에서 썩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빈털터리로 쫓겨나시겠습니까? 복수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벼랑 끝으로 몬 아들. 하지만 그가 신발 밑창을 다시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복수의 무기가 아닌 아버지의 찢어지는 사랑이었습니다. 과연 20년 전 그날 아버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해로 얼룩진 부자의 비극과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반전 드라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고아원 담벼락을 때리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제 몸을 비비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죠. 그 삭막한 풍경 속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강태석이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내렸습니다. 강태석은 뒷좌석 문을 거칠게 열더니 안에 타고 있던 10살 강지훈의 손목을 잡아 끌어 밖으로 내동댕이 치듯 내려놓았습니다. 강지훈이 겁에 질린 큰 눈망울로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 어디예요? 우리 놀러 온 거예요? 강태석이 강지훈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놀러 온 거 아니야. 아빠가 볼 일이 있어서 그래. 너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알았어? 강지훈이 강태석의 바짓단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꽉 쥐며 울먹였습니다. 아빠, 나 무서워요. 같이 가요. 나 혼자 있기 싫어요. 강태석이 강지훈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말 좀 들어. 금방 올 거야. 여기서 딱 기다리고 있어. 숫자 100까지만 세고 있어. 알았지? 강태석은 아이의 대답도 듣지 않고 도망치듯 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차는 바퀴를 헛돌리며 흙먼지 속으로 빠르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강지훈은 멀어지는 차를 향해 팔을 뻗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아빠, 가지 마세요. 아빠. 하지만 차는 야속하게도 한 번의 브레이크 등도 켜지 않은 채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뿌연 먼지가 가라앉자 강지훈은 멍하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아까 차 안에서 강태석이 이거 신기한 장난감이야라며 쥐어주었던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평소 강태석이 업무 내용을 기록할 때 쓰던 물건이었죠. 강지훈은 혹시나 아빠 목소리라도 들으면 무서움이 사라질까 싶어 떨리는 엄지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조금 전 차 안에서의 상황이 흘러나왔습니다. 강태석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더니 혼잣말이 이어졌습니다. 지훈이만 없으면. 그래, 지훈이만 없으면 다 해결돼. 당신이랑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 아이만 눈앞에서 사라지면 되는 거야.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강태석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흐느낌이 섞여 있었지만 어린 강지훈의 귀에는 그저 비정한 선언으로만 들렸습니다. 강지훈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뚝 멈췄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과 슬픔으로 가득 찼던 아이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강지훈이 입술을 깨물며
녹음기를 손안에서 으스러질 듯 꽉 쥐었습니다. 아빠는 날 버린 거야. 나만 없으면 행복하다고 했어. 강지우는 신고 있던 낡은 운동화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운동화 안창을 힘주어 뜯어냈습니다. 그 작은 공간에 녹음기를 깊숙이 밀어넣고는 다시 안창을 덮었습니다. 운동화를 다시 신은 강지훈이 바닥을 쿵 구르며 일어섰습니다. 찬 바람이 불어와 강지훈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소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10살 소년의 가슴 속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도끼가 뿌리내렸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서울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 30세가 된 강지훈이 창가에 서서 와인잔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수트 차림에 날카로운 턱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은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강지훈은 뒤를 돌아 방 한가운데 놓인 유리 장식장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는 그 장식장 안에는 보석도 예술품도 아닌 흙투성이에 낡은 운동화 한 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지훈이 장식장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운동화 밑창을 들추자 20년 전 그날처럼 작은 녹음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지훈이 익숙한 손놀림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훈이만 없으면, 그래, 지훈이만 없으면 다 해결돼. 당신이랑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강태석의 목소리가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강지훈의 귓가에 다시 박혔습니다. 강지훈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혼잣말을 뱉었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없어져 드렸으니 그동안 행복하셨겠죠. 이제는 제가 그 행복을 가져갈 차례입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리고 비서 박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 봉투를 강지훈에게 건네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지시하신 대로 태산건설의 채권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대표님이 태산건설의 최대 채권자입니다. 강지훈이 서류를 받아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고했어. 강태석 회장 반응은? 박 실장이 난처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은행권 대출 만기가 연장되지 않아서 부도 직전이라 사방팔방으로 돈을 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쓰러지셔서 병원까지 다녀왔다고 합니다. 강지훈이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쓰러지기엔 아직 일러. 이제 시작인데 벌써 그러면 재미없지. 내일 오전 10시 강태석 회장과 미팅 잡아. 박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정체를 밝히실 겁니까? 강지훈이 운동화를 다시 장식장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직은. 아들이 돌아왔다는 감동적인 재회는 좀 더 극적인 순간을 위해 아껴둬야지. 지금은 그저 피도 눈물도 없는 기업 사냥꾼으로 만날 거야. 다음 날 아침 태산건설 회장실. 한때 건설업계의 거물이었던 강태석 회장은 이제 늙고 병든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인 독촉장들을 보며 강태석이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하얗게 센 머리카락은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강태석이 떨리는 손으로 심장약통을 열어 알약 2개를 입에 털어넣으며 물을 삼켰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새로운 채권단 대표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라고 할까요? 강태석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들여보내게. 우리 회사를 살려줄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모르니 정중하게 모셔야 해. 잠시 후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왔습니다. 딱 떨어지는 맞춤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냉철한 눈빛을 한 강지훈의 모습은 위압감이 넘쳤습니다. 강지훈은 20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늙고 초라해진 아버지의 모습에 순간 마음 한구석이 일렁였지만 강지훈은 곧바로 표정을 굳혔습니다. 강태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히며 강지훈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강태석입니다. 강지훈은 아버지의 인사에 대꾸도 없이 성큼성큼 다가와 소파 상석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꼬며 오만하게 강태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리더스 캐피탈의 제임스 강입니다. 한국 이름은 알 필요 없으실 테고. 강태석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아, 네. 제임스 대표님. 저희 태산건설의 채권을 모두 인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자를 조금만 유예해 주신다면. 강지훈이 강태석의 말을 뚝 자르며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봉투가 미끄러지며 강태석의 앞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강지훈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이자 놀이나 하려고 그 썩은 채권을 산 게 아닙니다. 본론만 말하죠. 경영권 포기 각서입니다. 도장 찍으세요. 강태석의 눈이 커지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경영권 포기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태산건설은 제 목숨 같은 회사입니다. 이걸 내놓으라니요. 강지훈이 피식 웃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목숨 같은 회사라. 목숨이 다해가는데 붙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당장 부도 처리하고 법정 관리 들어가면 회장님은 빈털터리의 전과자가 되실 텐데. 제가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관대하고 합리적인 제안 아닌가요? 강태석이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보시오, 젊은 양반.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데 벽돌 한 장부터 내 피와 땀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 절대 못 넘겨.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강지훈이 표정을 싹 지우고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흙이 들어가게 해드리죠. 오늘자로 돌아오는 어음, 저희가 막지 않으면 내일 아침 뉴스에 태산건설부도 소식이 대문짝만하게 실릴 겁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텐데 회장님 욕심 때문에 다 죽일 셈입니까? 강태석이 얼굴을 감싸쥐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런. 강지훈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몽블랑 만년필을 꺼내 강태석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선택하세요. 명예롭게 은퇴해서 남은 여생 편하게 보내시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쓸쓸하게 늙어가시든지. 강태석이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받아들었습니다. 눈앞에 젊은 남자가 내뿜는 살기에 눌려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강태석은 자신의 아들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눈앞의 저승사자에게 비는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가진 부동산이라도 다 팔아서 갚겠습니다. 제발 회사만은.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20년 전에 끝났습니다. 강 회장님. 강태석이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년 전이라니요? 그게 무슨... 강지훈은 대답 대신 싸늘한 미소만 남긴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쾅 하고 울리자 강태석은 만년필을 떨어뜨리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듯 소파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강지훈은 거칠게 넥타이를 풀어 헤쳤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지만 통쾌하기는커녕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강지훈이 주먹으로 벽을 세게 내리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웃기지 마. 그깟 눈물 연기에 안 속아. 당신은 악마야. 강지훈의 눈가에 맺힌 것이 분노의 눈물인지 아니면 차마 지우지 못한 그리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구두 굽소리가 텅 빈 복도에 외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석 회장과의 첫 만남이 있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산건설 본사 앞은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성난 주주들과 하청업체 직원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구름대처럼 몰려와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확성기에서 찢어질 듯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날계란과 밀가루 폭탄이 회사 정문 유리창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유리창에 퍽하고 깨진 계란 노른자가 끈적하게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태산건설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시위대 맨 앞에 선 남자가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강태석은 물러나라. 우리 돈 내놔라. 이 도둑놈아. 회장만 잘 먹고 잘 살면 다냐. 그 시각 회장실 창가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는 강태석의 얼굴은 흙빛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든 듯 창틀을 잡은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강태석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평생을 바쳐 일했는데 남은 건 빚더미와 욕설뿐이구나. 비서실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강태석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정문으로 나가시는 건 무리입니다. 뒷문 쪽에 차를 대기시켜 놓았으니 일단댁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기자들까지 몰려와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강태석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코트를 챙겨 입었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비상구를 통해 회사를 빠져나가는 뒷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한편 강태석의 집인 평창동 저택 안방. 강태석의 아내이자 강지훈의 계모인 최미희는 밖의 소란과는 딴판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명품 가방들을 여행용 캐리어에 쑤셔넣고 보석함에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와 목걸이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죠. 최미희가 휴대폰을 어깨에 끼고 통화를 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 내가 말한 그 계좌로 돈 다 옮겼어요? 확실해? 지금 회사가 망하니 많이 하는데 내 몫은 챙겨야 할 거 아니야. 수화기 너머에서 곤란한 듯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최미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남편 빚은 남편 빚이고 내 돈은 내 돈이지. 강 회장 알게 되면 나 죽어. 그러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싱가포르 계좌로 쏘라고. 당장. 최미희는 전화를 끊고 신경질적으로 침대에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망할 영감탱이, 곱게 늙어 죽을 것이지 늑막에 회사를 말아먹어? 나까지 거지에 정과자 만들 셈이야? 어림없지. 난 우진이랑 살 길 찾아서 떠날 거야. 그때 최미희의 방문이 벌컥 열리며 강지훈이 심어둔 도우미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가 짐 가방을 보고 짐짓 놀란 척하며 물었습니다. 사모님, 어디 여행이라도 가세요? 회장님 지금 들어오신다는데. 최미희가 화들짝 놀라며 립스틱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아줌마. 노크도 없이 들어오면 어떡해. 아, 아니야. 그냥 옷 정리 좀 하는 거야. 나가봐. 얼른. 도우미 아주머니가 눈치를 살피며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주머니에서 몰래 녹음기를 꺼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미희의 통화 내용과 도주 계획은 고스란히 강지훈의 휴대폰으로 전송되었습니다. 그날 밤
한강공원 주차장. 세찬 강바람이 불어와 강물을 거칠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해 을씨년스러운 주차장 구석에 강태석의 낡은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강지우는 자신의 스포츠카 보닛 위에 걸터 앉아 강태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강태석이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강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루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강태석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임스 대표, 이 밤중에 무슨 일입니까? 회사 일이라면 낮에. 강지훈이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강태석의 가슴팍에 툭 치며 내밀었습니다. 낮에 보기엔 좀 민망한 내용이라서요. 회장님 가정사니까 조용히 처리해드리는 게 예의 같아서 불렀습니다. 강태석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강태석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최미희가 회사 돈 수십억을 횡령해 차명 계좌로 빼돌린 내역과 해외 도피를 위해 비행기표를 예매한 영수증 사본이었습니다. 강태석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구기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내 집사람이 회사 돈을 횡령하다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미희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강지훈이 팔짱을 끼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믿기 싫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회장님이 회사 살리겠다고 동분서주할 때 사모님은 짐 싸서 도망갈 준비하고 계시더군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미 싱가포르에 펜트하우스까지 계약해 두셨던데요. 강태석이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땅을 짚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전처 자식까지 버리고 선택한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배신해? 강지우는 강태석의 입에서 나온 전처 자식까지 버리고라는 말에 눈썹을 꿈틀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애써 감정을 누르며 강태석에게 다가가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강지훈이 강태석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들리십니까, 회장님? 이게 바로 당신이 20년 전에 선택한 새 출발의 대가입니다. 가족을 버리고 얻은 행복이 고작 이런 겁니까? 사기꾼 아내와 빚더미라니 참 비참한 결말이네요. 강태석이 번개에 맞은 듯 고개를 들어 강지훈을 쳐다보았습니다. 눈앞에 젊은 남자에게서 묘한 기시감이 느껴졌지만 지금의 충격이 너무 커서 깊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강태석이 강지훈의 바짓단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대표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회사는 끝장입니다. 제발 덮어주십시오. 강지훈이 강태석의 손을 매몰차게 떼어내며 일어섰습니다. 도와달라니요. 저는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내일 임시 주주총회가 열릴 겁니다. 안건은 회장님 해임안이고요. 사모님 비리까지 터지면 감옥 가는 건 시간 문제겠군요. 준비 단단히 하십시오. 강지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스포츠카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강렬한 배기음을 내며 차가 떠나고 강태석은 매연 속에 홀로 남겨져 오열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천벌을 받는구나.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해서 내 눈에 피눈물이 나는구나.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뉴스는 온통 태상건설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TV 화면 속에 최미희가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를 쓴 채 검찰청에 출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TV 속 최미희가 가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강태석 회장이 비자금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억지로 통장을 빌려줬을 뿐입니다. 집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던 강태석이 리모컨을 TV 화면에 집어 던졌습니다. 저런 천하의 몹쓸 년. 내가 널 어떻게 지켰는데. 우진이 어미라고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와장창 소리와 함께 TV 액정이 박살나고 강태석은 가슴을 부여잡고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강태석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가족도 직원도 주주들도 모두가 그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석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낡은 신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20년 전 강지훈이 갓난아기 때 신었던 꼬질꼬질한 털신 한 짝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태석이 그 작은 신발을 볼에 비비며 흐느꼈습니다. 지훈아, 보고 싶다. 아비가 잘못했다. 그때 너를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널 지키겠다고 한 짓이 결국 우리 모두를 지옥으로 밀어 넣었구나. 강태석의 눈물방울이 낡은 털신 위로 툭툭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노크도 없이 다급하게 들어와 외쳤습니다. 회장님, 주주총회 시작 시간입니다. 지금 안 내려가시면 궐석 재판처럼 바로 회의만이 통과될 겁니다. 일단 가서 소명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강태석은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비서실장의 부축을 받아 일어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겁고 처량했습니다. 태상건설 대회의실. 주주총회장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고성을 지르는 주주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호원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었죠. 단상 위에는 제1호 안건 강태석 회장 해임의 건이라는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의장석 옆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혼란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흐트러짐 없는 수트 차림은 혼란스러운 주주총회장 분위기와 묘한 대조를 이루었죠. 잠시 후 뒷문이 열리고 초라한 행색의 강태석이 들어왔습니다. 주주들이 강태석을 보자마자 욕설을 퍼부으며 물병과 종이컵을 집어 던졌습니다. 강태석 물러나라. 내 돈 내놔라. 사기꾼아. 강태석은 날아오는 물병을 맞으면서도 아무 대꾸 없이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단상 위에 선 강태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연해서 장내가 잠시 숙연해질 정도였죠. 강지훈이 마이크를 잡고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자, 조용히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태석 회장은 경영 무능과 배우자의 횡령 혐의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주주분들은 거수해 주십시오. 강지훈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다수의 주주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강지훈이 입가에 승리의 미소를 띠며 강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과반수 이상의 찬성입니다. 강태석 회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변명이라도 해보시죠. 강태석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어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죠. 강지훈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래, 그렇게 무너져. 더 비참하게, 더 처절하게. 내 20년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껴봐. 강지훈이 의사봉을 들어 올리며 선언하려 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강태석 회장의 해임안은 가결되었음을. 이에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회의장 뒷문이 쾅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뒤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휠체어를 탄 창백한 얼굴의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는 말라서 힘이 없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강지훈의 이복 동생이자 강태석의 둘째 아들 강우진이었습니다. 강우진이 휠체어 바퀴를 직접 굴리며 단상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경호원들이 앞을 막아서자 강우진이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흔들며 외쳤습니다. 비키세요. 저도 이 회사의 주주입니다. 정당한 주주로서 발언권을 행사하러 왔습니다. 강지훈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우진? 제가 여길 어떻게 해? 강우진이 휠체어를 멈추고 강지훈을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형? 아니, 제임스 대표님. 그 의사봉 아직 두드리지 마세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니까요. 강우진의 등장으로 주주총회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이 쥐고 있던 의사봉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우진이 휠체어 바퀴를 손수 굴리며 단상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등장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회의장을 덮쳤습니다. 창백하지만 결의에 찬 강우진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지훈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죠. 강지훈이 미간을 찌푸리며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뭐합니까? 외부인입니다. 당장 끌어내세요. 경호원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강우진의 휠체어를 잡으려 했습니다. 강우진이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경호원 얼굴 앞에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저도 이 회사의 주주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양도하신 지분 15%, 여기 증명서 있습니다. 경호원들이 멈칫하며 강지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강지훈이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분이라뇨? 지금 쇼하십니까? 강 회장님이 숨겨둔 주식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강우진이 휠체어를 강지훈의 코앞까지 밀고 와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을 열어 나지막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형? 아니, 제임스 대표님. 그 의사봉 아직 두드리지 마세요. 형이 알고 있는 건 전부 가짜니까요. 형이라는 단어가 마이크를 타고 회의장에 울려 퍼지자 좌중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이라니? 저 사람이 강 회장 첫째 아들이야? 죽었다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된 거야? 강지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강지훈이 마이크를 손으로 가리며 강우진에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입 다물어. 어디서 형 소리야? 난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어. 경비, 뭐해? 끌어내라니까. 강우진이 강지훈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투박한 구형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를 들어 올렸습니다. 형이 들었던 건 결과일 뿐이야. 그날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봐. 강우진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플레이어의 재생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에 스피커를 갖다 대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잠시 흐르더니 곧이어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소리가 회의장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 전처 자식 당장 갖다 버려. 안 그러면 내 배 아파 낳은 우진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거야.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최미희였으니까요. 강지훈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20년 동안 들어왔던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겠다고 다짐하던 그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녹음 내용에서 강태석의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여보, 제발, 우진이는 건드리지 마. 갓난쟁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시끄러워. 당신이 선택해. 저 핏덩이 강지훈이야? 아니면 우리 우진이야?
오늘 당장 저것 안 치우면 내가 우진이 안고 옥상에서 뛰어내릴 거야. 알았어. 알겠어. 알겠어. 할게.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제발 우진이만은 살려줘. 제발. 녹음기는 뚝 소리와 함께 멈췄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회의장에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윙하고 들릴 뿐이었습니다. 강지우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신발 밑창에 숨겨두고 수천 번도 더 들었던 그 말, 지훈이만 없으면. 이라는 아버지의 독백은 자식을 버리기 위한 비정이 아니라 또 다른 자식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처절한 항복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던 최미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미희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거 조작이야. 요즘 기술 좋잖아. 저거 다 가짜라고. 강우진 너 미쳤어? 네가 어떻게 어미한테 이래? 강우진이 휠체어를 돌려 최미희를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작 아니에요. 엄마가 아버지 협박할 때마다 제가 방문 틈으로 다 녹음해 뒀으니까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최미희가 도끼 어린 눈으로 강우진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때 회의장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 최미희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최미애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최미희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미희가 발버둥을 치며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강태석? 당신이 시켰지? 다 당신이 꾸민 짓이지. 이거 안 나. 최미희가 질질 끌려나가며 지르는 비명이 멀어질 때까지 강지우는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의사봉이 툭 하고 떨어져 바닥을 굴렀습니다. 평생을 지탱해온 복수심이라는 거대한 기둥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상 아래 서 있던 강태석이 비틀거리며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강태석은 강지훈의 발치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강태석이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지훈아, 못난 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내가 죽일 놈이다. 우진이 살리겠다고 너를 그 추운 곳에 버려두고 내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강지훈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도무지 현실 같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악마여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살아온 지난 20년의 고통이 정당화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눈앞에 있는 건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 평생을 협박 속에 살아온 늙고 병든 노인뿐이었습니다. 강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거 다 거짓말이야. 당신이 그랬잖아. 나만 없으면 행복하다고. 나만 없으면 새 출발할 수 있다고. 강우진이 휠체어를 밀고 강지훈에게 다가와 낡은 공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겉표지가 다 닳고 모서리가 해진 오래된 가계부였습니다. 강우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 아버지는 형 보낸 날부터 하루도 편히 주무신 적 없어. 이게 아버지 진짜 마음이야. 강지훈은 엉겁결에 그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낡은 종이의 질감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강지훈은 도망치듯 단상을 내려와 비상구 쪽으로 달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강태석의 애타는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강지훈은 귀를 막고 비상구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비상구 계단. 정막만이 감도는 그 좁은 공간에 강지훈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강지훈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감췄다 했습니다. 강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강우진이 준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날짜와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 전 강지훈이 고아원에 버려진 바로 그날 밤의 일기였습니다. 2005년 11월 12일. 지훈아, 미안하다. 오늘 너를 떼어놓고 오는 길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었다. 아빠가 힘이 없어서 미희 그 여자가 우진이를 죽이겠다고 해서 비겁한 아빠가 너를 희생양으로 삼았구나. 추운 데서 잘 자고 있는지, 밥은 먹었는지. 지훈아, 아빠가 꼭 성공해서 너 데리러 갈게. 그때까지만 제발 살아만 있어 다오. 사랑한다, 내 아들. 강지훈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종이가 쭈글쭈글하게 울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쓰면서 흘린 눈물 자국이었겠죠. 2006년 5월 5일. 맑음. 오늘은 어린이날이다. 고아원 담벼락 뒤에서 몰래 너를 봤다. 새 옷을 사갔는데 전해주지도 못하고 원장님 책상에 돈 봉투만 몰래 두고 왔다. 친구들과 공을 차며 웃는 너를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나 같은 건 있고 부디 좋은 양부모 만나서 행복해지렴. 하지만 아빠는 너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강지훈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악착같이 모아온 증오와 원망이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지옥 같은 집에서 자신을 탈출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 죄책감 속에서 그리워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강지훈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아, 내가 무슨 짓을. 자신이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누고 그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지훈은 벽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오열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눈물과 뒤섞였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강지훈은 비틀거리며 건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밖에는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강지훈의 어리석음을 꾸짖기라도 하듯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쳤습니다. 강지훈은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온몸을 적셨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후회와 죄책감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도로변을 걷던 강지훈의 눈앞이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쌩쌩 지나갔습니다. 비키세요. 죽고 싶어 환장했어? 택시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강지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20년 전 녹음기 속 아버지의 목소리와 오늘 들은 아버지의 절규가 머릿속에서 뒤엉켜 윙윙거릴 뿐이었습니다. 지훈이만 없으면. 사랑한다, 내 아들. 미안하다, 지훈아. 강지훈이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강지훈의 다리가 풀리며 아스팔트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입가로 들어왔습니다. 짜고 비릿한 맛이 났습니다. 멀리서 달려오던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쓰러진 강지훈을 비췄습니다. 끼익하는 급브레이크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들려왔지만 강지훈은 눈을 뜰 힘조차 없었습니다. 점점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강지훈은 20년 전 자신의 신발끈을 묶어주던 젊은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그리움과 회한이 뒤섞인 깊은 어둠이 강지훈을 집어삼켰습니다.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강지훈이 힘겹게 눈을 뜨자
낯선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허브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옆에서 들려온 부드러운 목소리에 강지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따뜻한 눈망울을 가진 여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수수한 니트 차림, 그녀는 윤서영이었습니다. 강지훈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제가 왜? 윤서영이 따뜻한 유자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 상담센터예요. 센터 앞에서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빗속에서 너무 오래 계셨나 봐요. 옷은 다 젖어서 건조기에 돌렸어요. 강지훈이 멍한 눈으로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젖은 공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공책을 보자 다시금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윤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일기장 손에 꽉 쥐고 계시더라고요. 떼어내느라 애 좀 먹었어요. 아주 소중한 물건인가 봐요. 강지훈이 고개를 떨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소중한? 아니요. 제 어리석음의 증거입니다. 평생을 오해 속에 살았던 멍청한 놈이. 강지훈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윤서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강지훈 앞에 놓았습니다. 혹시 이 아이 기억나세요? 사진 속에는 고아원 운동장에서 밥을 먹고 있는 까까머리 소년과 그 옆에서 국을 떠주는 중년 여성 그리고 양갈래 머리를 한 꼬마 여자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 속 까까머리 소년은 바로 20년 전의 자신이었으니까요. 이건 강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윤서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죠? 운동화 끈도 제대로 못 묶어서 맨날 넘지던 꼬마. 저 그때 엄마 따라 봉사 갔던 서영이에요. 윤서영. 강지훈의 기억 저편에서 희미한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고아원에서 유일하게 자신에게 따뜻한 밥을 챙겨주던 아주머니와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사탕을 건네주던 꼬마 여자아이. 강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그 꼬마 서영이라고? 윤서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강지훈의 손을 살포시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지훈아, 일기장 내용. 말리다가 우연히 조금 봤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때도 지금도. 너는 버려진 게 아니라 지켜진 거야. 아버님은 널 포기하신 적이 없으셔. 지켜진 거야라는 한마디가 강지훈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와르르 무너뜨렸습니다. 강지훈은 어린아이처럼 윤서영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 아버지는 나를 살리려고 지옥에서 사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윤서영은 강지훈의 등을 토닥이며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품은 20년 전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그날 밤 강지훈은 생애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며칠 후 강지훈은 말끔한 수트 차림으로 태산건설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냥꾼의 눈빛이 아닌 속죄하는 아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회장실은 주인 잃은 적막감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강지훈이 던지고 갔던 인수계약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계약서를 집어들어 반으로 찢었습니다.
찍찍 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실장, 채권단 대표 자격으로 지시합니다. 태산건설 부도 처리 철회하고 자금 지원 계획서 다시 짜세요. 이번엔 인수가 아니라 회생입니다. 전화를 끊은 강지우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태석이 입원해 있는 VIP 병동 복도 끝에서 휠체어를 탄 강우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우진이 멋쩍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왔어? 아버지가 아침부터 계속 형만 기다리시더라. 목 빠지는 줄 알았어. 강지훈이 강우진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우진아,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형이 너무 늦게 와서. 강우진이 형의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형. 돌아와줘서 고마워. 이제 우리 진짜 가족 된 거다. 강지훈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강태석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고개를 돌린 강태석의 눈이 강지훈을 보자마자 붉어졌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앙상한 팔을 뻗으며 강태석이 불렀습니다. 지훈아, 내 아들. 강지훈이 달려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의 냄새, 늙고 병들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그 품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강지훈이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불효자입니다.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강태석이 투박한 손으로 강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랬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네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됐다. 내 평생 소원을 다 이뤘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강지훈이 고개를 들고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랑 오래오래 사셔야죠. 제가 그동안 못해드린 효도 다 받으시려면 100년도 모자라요. 회사도 제가 다시 살려놓을게요. 아버지 명예, 제가 꼭 되찾아 드릴게요. 강태석이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부자의 손이 20년 만에 비로소 따뜻하게 맞잡혔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태산건설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강지훈의 공격적인 경영과 강우진의 헌신적인 내조 덕분에 회사는 다시 어깨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하지만 강지훈에게 회사보다 더 중요한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윤서영의 상담센터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강지훈은 꽃다발을 들고 상담센터로 달려갔습니다. 윤서영이 마지막 상담을 마치고 나오자 강지훈이 쑥스러운 듯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이거 오다가 주웠어. 윤서영이 꽃향기를 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요새는 길바닥에 이렇게 예쁜 라넌큘러스가 피나 봐요? 거짓말도 참 못해. 강지훈이 뒷머리를 극적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서영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윤서영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강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지훈이 품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 그동안 복수만 생각하고 사느라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 그런데 너를 다시 만나고 알게 됐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나랑 결혼해 줄래? 평생 내 옆에서 갚을게. 네가 나 살려준 은혜. 윤서영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훈아. 우리 이제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내가 내 낡은 운동화 벗겨주고 새 신발 신겨줄게. 강지훈이 윤서영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타오르며
두 사람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몇 달 뒤 강지훈과 윤서영의 결혼식 날. 식장은 하객들의 축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태석은 말끔한 턱시도를 입고 혼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강을 많이 회복한 듯 혈색이 좋아 보였습니다. 강태석이 손수건으로 연신 눈가를 훔쳤습니다. 옆에 앉은 강우진이 웃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그만 좀 우세요. 좋은 날에 눈 퉁퉁 부으시겠어요. 강태석이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서 그런다, 이 녀석아. 내가 살아서 우리 지훈이 장가가는 꼴을 보다니. 꿈만 같아서 그래. 신랑 입장을 알리는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강지훈이 씩씩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버질로드 끝에서 강지훈이 윤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맹세했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아끼겠노라고. 강지훈이 주례사를 듣는 척하며 하객석을 쓱 둘러보았습니다. 맨 앞줄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 강태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태석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 보였습니다. 강지훈도 아버지에게 윙크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진짜 행복해질게요. 지켜봐 주세요. 결혼식이 끝나고 패백실. 강태석이 며느리 윤서영에게 밤과 대추를 한가득 던져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5만 낳아라. 내가 다 키워줄 테니까. 윤서영이 한복 치마폭으로 밤 대추를 받아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아버님, 5은 너무 많아요. 3만 낳을게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패백실 담장을 넘어 높게 뻗어나갔습니다. 강지훈은 윤서영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적 같은 일상이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아직 그에게 줄 시련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강지훈의 삶은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완벽하게 피어났습니다. 태산건설은 과거의 부실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업계 1위의 건실한 기업으로 우뚝 섰죠. 그 중심에는 혁신적인 경영 능력을 보여준 강지훈이 있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올해의 기업인 상 시상식장.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강지훈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말끔하게 넘긴 머리에 여유로운 미소, 5년 전 도끼에 차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강지훈이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지훈이 객석 맨 앞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들 저보고 회사를 살린 영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따로 계십니다. 제가 길을 잃고 헤맬 때 묵묵히 저를 기다려주신 제 아버지 강태석 회장님께 이 영웅의 트로피를 바칩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강태석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옆에 앉은 윤서영이 시아버지의 등을 토닥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5살 난 아들 강하늘이 안겨 있었고 배는 둘째를 임신해 남산만하게 불러 있었습니다. 강하늘이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아빠, 아빠 최고. 강지훈이 아들을 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대기실에 모였습니다. 강태석이 강하늘을 번쩍 안아들며 볼을 비볐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아빠 상 받는 거 보니까 좋아? 우리 하늘이도 나중에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 될 거지? 강하늘이 강태석의 목을 끌어안으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응, 나는 할아버지처럼 될 거야.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강태석이 껄껄 웃으며 강지훈을 돌아보았습니다. 들었냐? 아빠보다 할아버지가 더 좋다는데? 너 분발해야겠다. 강지훈이 윤서영의 어깨를 감싸며 웃었습니다. 저는 서영이만 있으면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 가지세요. 대신 뱃속에 있는 우리 별이는 제가 가질 겁니다. 윤서영이 강지훈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했습니다. 어머, 당신 벌써 편애하는 거야? 하늘이가 들으면 섭섭하겠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대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강지훈은 잠든 강하늘의 머리칼을 넘겨주며 윤서영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영아, 나 가끔 무서워. 지금 너무 행복해서 이게 꿈이면 어쩌나 싶어서 말이야. 윤서영이 강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꿈 아니야. 당신이 힘들게 지켜낸 현실이야.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할 일만 남았어. 별이도 곧 태어나잖아. 강지훈이 윤서영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행복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가장 밝은 빛 뒤에는 가장 짙은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오후 화창한 가을 하늘이 펼쳐진 주말이었습니다. 강지훈은 밀린 업무 때문에 회사에 잠시 나가야 했고 만삭인 윤서영은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강하늘을 돌보는 건 할아버지 강태석의 몫이었습니다. 강태석이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으며 강하늘에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장손. 오늘은 할아버지랑 놀이터 접수하러 가볼까? 미끄럼틀 100번 타기 도전? 강하늘이 신발을 짝짝이로 신은 줄도 모르고 현관에서 방방 뛰었습니다. 좋아. 할아버지, 빨리 가요. 내가 달리기 더 빨라. 강태석이 강하늘의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놀이터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강하늘은 미끄럼틀을 타다가 시소를 타다가 이내 그네로 달려갔습니다. 강태석이 그네 뒤에 서서 힘껏 밀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더 높이, 더 세게 밀어줘요. 하늘까지 닿게. 강하늘이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강태석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손주가 좋아하는 모습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하늘이 진짜 하늘로 날아가겠네. 슝슝. 한참을 신나게 웃던 강하늘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강태석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그네를 멈춰 세웠습니다. 하늘아, 왜 그래? 어지러워? 강하늘이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네줄을 잡고 비틀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나 코에서 이상한 게 나와. 강태석이 놀라서 강하늘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강하늘의 코에서 시뻘건 코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흰 티셔츠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강태석이 황급히 손수건을 꺼내 코를 막아주며 당황해했습니다. 어이구, 코피가 나네. 너무 신나게 놀았나 보다. 얼른 집에 가서 눕자. 그런데 강하늘의 눈이 풀리더니 스르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강태석이 기겁하며 쓰러지는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강하늘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하늘아, 하늘아, 정신 차려. 왜 그래? 눈 좀 떠봐. 강태석의 다급한 외침에도 강하늘은 축 늘어진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강태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번호를 몇 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강지훈은 회장실에서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자 화면에 뜬 아버지라는 글자를 보고 미소 지으며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하늘이랑 잘 놀고 계세요? 저 이제 거의 끝. 수화기 너머로 강태석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아, 하늘이가.
하늘이가 쓰러졌어. 코피가 안 멈추고 애가 숨을 헐떡거려. 지금 구급차 타고 병원 가는 길이다. 강지훈의 손에서 펜이 툭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까지 멀쩡했잖아요. 어느 병원이에요? 지금 당장 갈게요. 강지훈은 재킷도 챙기지 못한 채 미친 듯이 주차장으로 뛰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제멋대로 떨려 시동을 거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제발, 별일 아니어야 해. 그냥 더위 먹은 걸 거야. 제발, 종합병원 응급실 복도. 강지훈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자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는 강태석과 만삭의 몸으로 울고 있는 윤서영이 보였습니다. 강지훈이 윤서영의 어깨를 잡고 물었습니다. 서영아, 하늘이 어디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윤서영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 갑자기 쓰러졌대. 지금 검사 중이야. 의사 선생님이 안 나와.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강지훈 가족이 일제히 의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강지훈이 의사의 가운을 붙잡을 듯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 괜찮은 거죠? 그냥 단순한 빈혈 같은 거죠? 네. 의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으셔야겠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너무 안 좋습니다. 강태석이 의사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안 좋다니요. 애가 아침까지 펄펄 날아다녔는데 무슨 병입니까? 의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고 이미 장기 쪽으로 전이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아주 위급한 상태입니다. 백혈병이라는 세 글자가 강지훈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윤서영이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백혈병이라니요. 우리 하늘이 이제 겨우 5살이에요. 의사가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겠지만 완치를 위해서는 골수 이식이 필수적입니다. 가족분들 중에 조직이 일치하는 분이 있는지 바로 검사해 봐야 합니다. 강지훈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의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검사해 주세요. 제가 아빠니까 맞을 겁니다. 제 거 다 주셔도 돼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그로부터 3일 후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진료실에 모인 가족들의 얼굴은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어두웠습니다. 의사가 모니터 화면을 띄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에 강지훈의 심장이 쿵쿵거리며 요동쳤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님 2분 다 하늘이와 조직 적합성이 맞지 않습니다. 반일치 이식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지금 아버님은 의사가 강지훈의 차트를 보며 말을 흐렸습니다. 아버님은 과거에 앓으셨던 B형 간염 보균 이력이 있으시네요. 활동성은 아니지만 면역력이 바닥인 아이에게 이식할 경우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공여자로 부적합합니다. 강지훈이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 복수에 미쳐 몸을 돌보지 않고 술과 스트레스로 혹사했던 과거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강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 아내는요? 엄마잖아요. 의사가 윤서영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임신 8개월이십니다. 골수 채취를 위한 전신 마취는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윤서영이 오열하며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 하늘이는요? 저렇게 둬야 해요? 제 배를 갈라서라도 꺼내주세요. 제발요. 강지훈이 윤서영을 감싸 안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형제분이나 다른 가족은 안 계십니까? 국내 기증자를 찾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하늘이는 지금 1분 1초가 급합니다. 강지훈의 머릿속에 두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복 동생 강우진, 그리고 아버지 강태석. 강지훈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제 동생이 있습니다. 바로 오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통화를 마치고 들어온 강지훈의 표정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강우진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독한 신경계 약물을 복용 중이라 당장 약을 끊어도 체내 잔류 성분 때문에 이식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혈연은 단 한 사람, 강태석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석은 칠순을 바라보는 고령의 심장 스텐트 시술까지 받은 심장병 환자였습니다. 그에게 전신 마취를 동반한 골수 채취 수술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진료실 밖 복도 벤치. 강지훈은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했습니다. 무균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를 낀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강하늘이 보였습니다. 5년 전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행복이 눈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이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왜? 도대체 왜? 이제 겨우 행복해지나 했는데 왜 하필 우리 하늘이야?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고. 그의 처절한 절규가 병원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강태석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무언가 결심한 듯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담당 교수가 차트를 덮으며 강지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일치 이식입니다. 강지훈이 젖은 눈을 번쩍 뜨며 되물었습니다. 반일치요? 그게 뭡니까? 살릴 수 있는 겁니까? 교수가 안경을 벗어 닦으며 설명했습니다. 가족끼리는 유전자가 절반은 일치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부작용 때문에 꺼려했지만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성공 확률이 꽤 높습니다. 문제는 교수가 말끝을 흐리자 강지훈이 책상을 두드리며 재촉했습니다. 문제라니요. 말씀해 주세요. 뭐든 하겠습니다. 공여자가 건강해야 합니다. 지금 남은 가족분은 할아버님 한 분뿐이신데 차트를 보니 심장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십니다.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지 얼마 안 됐고 심기능이 일반인의 절반 수준이에요. 강지훈의 표정이 다시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교수가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면 심장이 버티지 못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수술 도중 테이블 데스. 그러니까 수술대 위에서 사망하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권해드릴 수 없습니다. 강지훈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 강태석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태석은 손주가 깰까봐 유리창에 손만 댄 채 하염없이 병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늙고 병든 아버지. 자신을 살리기 위해 평생을 희생해온 아버지에게 이제는 손주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지훈은 차마 아버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비상구로 숨어들었습니다. 벽에 머리를 박고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나보고 어떡하라고.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날 밤 병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무균실에서 요란한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코드 블루, 코드 블루, 소아 중환자실. 쪽잠을 자던 강지훈과 윤서영이 벌떡 일어나 무균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하늘의 작은 몸이 의료진의 손길에 맞춰 힘없이 들썩거렸습니다. 윤서영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아, 안 돼. 가지마. 엄마 두고 가면 안 돼. 강지훈이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며 절규했습니다. 살려내. 내 아들 살려내라고. 한바탕 소란이 지나가고 담당 의사가 땀범벅이 된 채 나왔습니다. 겨우 고비는 넘겼습니다만 폐혈증 쇼크가 왔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식을 하지 않으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지훈의 눈에서 초점이 사라졌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아들을 잃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찾아가면 아버지를 죽이는 꼴이 됩니다. 아들을 살릴 것인가, 아버지를 지킬 것인가. 잔인한 운명의 저울질 앞에서 강지훈의 이성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강지훈은 홀린 사람처럼 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밖에는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붓는 빗줄기가 강지훈의 온몸을 때렸습니다. 강지훈은 차에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태석의 평창동 본가 대문 앞. 강지훈은 차에서 내려 비를 맞으며 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아들을 살릴 수 있는데 그 손가락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강지훈이 대문 기둥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은 걸까요?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강태석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잠옷바람에 겉옷 하나만 걸친 채였습니다. 강지훈이 강태석을 보자마자 흙탕물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땅에 박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하늘이 좀 살려주세요. 강태석이 빗속을 걸어와 강지훈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젖은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라. 왜 이러고 있어? 사내 자식이. 강지훈이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늘이가 죽어가요. 제 피는 안 된대요. 서영이도 안 된대요. 아버지만 된대요. 그런데 의사가 아버지는 수술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강지훈이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 입으로 아버지에게 죽으러 가자고 말하는 자신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강태석이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지훈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거절하시는 게 맞아. 내가 미친놈이지. 어떻게 아버지한테 목숨을 달라고 해. 잠시 후 강태석이 다시 나왔습니다. 손에는 미리 싸둔 듯한 보스턴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태석이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자. 병원으로. 내 손주는 내가 살린다. 강지훈이 화들짝 놀라며 강태석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의사가 위험하다고 했어요. 수술하다가 심장이 멈출 수도 있다고요. 저 하늘이 살리자고 아버지까지 잃을 수 없어요. 강태석이 강지훈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비켜라. 그럼 내 눈으로 손주 죽는 꼴을 보라는 거냐?
나 살자고 하늘이 보내면 내가 남은 평생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강지훈이 강태석의 바짓단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저 아버지 없이 못 살아요. 이제 겨우 만났는데, 이제 겨우 효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강태석이 강지훈의 뺨을 어루만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를 한번 버렸던 죄, 평생 가슴에 돌덩이처럼 얹혀 살았다. 이제야 그 돌덩이를 내려놓을 기회가 온 거야. 제발, 이 아비가 맘 편히 갈 수 있게 해다오. 강태석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수 있는 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강지훈은 더 이상 아버지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지훈이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밤하늘에 메아리 쳤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강태석은 일사천리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불행 중 다행으로 반일치 이식 가능 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순환기 내과 의사는 수술 동의서를 내밀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장이 마취를 견디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술 중에 쇼크가 올 수도 있고 깨어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진행하시겠습니까? 옆에 서 있던 강지훈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태석은 망설임 없이 볼펜을 들어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사각거리는 펜 소리가 강지훈의 심장을 긁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석이 의사에게 동의서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선생님, 확률 같은 건 숫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반드시 깨어날 겁니다. 우리 손주 녀석 장가가는 것도 봐야 하거든요. 의사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은 내일 아침입니다. 수술 전날 밤, 강태석의 병실. 강태석은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창문에는 빗방울 자국이 눈물처럼 얼룩져 있었습니다. 강지훈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잠 안 오세요? 강태석이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습니다. 왔냐? 이리 와서 앉아라. 강지훈이 침대 옆 보조의자에 앉자 강태석이 침대 밑에서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죽이 다해지고 손때가 묻은 아주 오래된 가방이었습니다. 강태석이 가방을 강지훈의 무릎 위에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너 고아원에 두고 온 날부터 들고 다니던 가방이다. 열어봐라. 강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 버클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낡은 운동화 한 짝과 누렇게 바랜 통장 몇 개, 그리고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운동화는 강지훈이 10살 때 신었던 바로 그 신발이었습니다. 강지훈이 운동화를 집어들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계셨어요? 강태석이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보고 싶을 때마다 그 신발을 꺼내서 닦고 또 닦았다. 신발이 닳도록 닦으면 네가 돌아올까 싶어서. 강지훈이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입금된 내역 옆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 생일, 지훈이 입학, 지훈이 장난감감. 강지훈이 없는 20년 동안 강태석은 상상 속의 아들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태석이 강지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따뜻했습니다. 지훈아, 만약에, 아주 만약에 내가 수술실에서 못 나오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는 내 아버지로 살 수 있어서 행복했다. 그리고 내 생명이 하늘이 몸속에서 계속 뛰는 거니까 나는 죽는 게 아니야. 강지훈이 강태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꼭 일어나셔야 해요. 저랑 같이 낚시도 가고 하늘이 운동회도 가야죠. 약속하세요, 제발. 강태석이 강지훈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래, 그래. 약속하마. 울지 마라. 내일 하늘이 수술하려면 아빠가 씩씩해야지. 병실 안에는 두 부자의 흐느낌 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운명의 시간은 야속하게도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하고 밤새 그 곁을 지켰습니다. 마치 이 손을 놓으면 영영 잡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밤이 지나지 않기를, 제발 기적이 일어나기를. 수술 당일 아침 병원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이동식 침대에 누운 강태석이 수술실을 향해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을 강지훈과 윤서영이 눈물 젖은 얼굴로 따르고 있었죠. 만삭의 몸으로 뒤뚱거리며 쫓아오는 며느리가 안쓰러웠는지 강태석이 윤서영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강태석이 링거 바늘이 꽂힌 손으로 윤서영의 손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애미야, 울지 마라. 뱃속에 별이 놀란다. 아버님이 우리 하늘이 꼭 살려서 데리고 나올 테니까 너는 가서 좀 쉬어라. 윤서영이 퉁퉁 부은 눈으로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대신 들어가야 하는데. 아버님 몸도 성치 않으신데. 강태석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할아비가 손주 살리는 건 당연한 거지. 나 하나도 안 무섭다.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 있을 거야. 수술실 앞 육중한 철문이 위압적으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침대가 멈춰 서자 강지훈이 강태석의 얼굴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강지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 같은데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태석이 그런 아들의 마음을 읽었는지 강지훈의 뺨을 거친 손바닥으로 감쌌습니다. 지훈아, 표정이 그게 뭐냐? 누가 보면 나 죽으러 가는 줄 알겠다. 강지훈이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약속 잊지 않으셨죠? 수술 끝나면 저랑 낚시 가기로 한 거요. 저 낚싯대 벌써 다 사놨어요. 제일 비싼 걸로요. 강태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기억하고 말고. 네가 사준 낚싯대로 월척 한번 낚아봐야지. 지훈아. 네, 아버지. 강태석이 강지훈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네가 내 아들이라 참으로 고맙다. 강지훈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꼭 살아서 나오셔야 해요. 제발이요. 간호사가 수술실 문을 열며 재촉했습니다. 환자분, 들어가실 시간입니다. 침대가 수술실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강태석은 닫히는 문틈 사이로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강지훈은 닫힌 문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그 문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강지훈은 수술실 앞 대기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다리를 떨었습니다. 시계 바늘 소리가 째깍째깍 강지훈의 심장을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앉은 윤서영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약속된 수술 시간이 훌쩍 넘겼습니다. 강지훈이 벌떡 일어나 수술실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벌써 끝날 시간이 지났는데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강지우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아닐 거야. 그냥 회복 시간이 좀 걸리는 걸 거야.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강지훈과 윤서영이 총알처럼 튀어나갔습니다. 강지훈이 의사의 어깨를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이는요? 아버지는요? 의사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입니다. 하늘이에게 골수 이식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거부 반응도 없고 생착만 잘 되면 완치될 겁니다. 윤서영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안도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강지훈도 가슴을 쓸어내리며 물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순간 의사의 표정이 어둡게 굳어졌습니다. 의사가 시선을 피하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하늘이 수술은 잘 끝났는데 회장님께서 강지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뭐요? 똑바로 말씀해 주세요. 의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골수 채취는 잘 끝났습니다만 마취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심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와서 지금 심폐소생술 중입니다. 강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폭발했습니다. 심정질환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웃으면서 들어가셨는데, 낚시 가자고 하셨는데, 강지훈이 의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살려내. 우리 아버지 살려내라고. 내가 말했잖아. 위험하다고 했잖아. 간호사들이 달려와 강지훈을 말렸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지훈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수술실 옆에 있는 중환자실 유리창으로 달려갔습니다. 비켜. 다 비키라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광경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강태석은 상의가 탈해된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료진들이 번갈아 가며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석의 몸이 쿵, 쿵 소리에 맞춰 힘없이 들썩거렸습니다. 산소 호흡기가 입에 물려 있었지만 강태석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강지훈이 유리를 두 주먹으로 두드리며 절규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눈 좀 떠보세요. 의사가 제세동기 패드를 강태석의 가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차지, 200줄, 샷. 강태석의 몸이 활처럼 휘었다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의 그래프는 여전히 일직선을 그리며 B-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다시 300줄, 샷. 다시 한번 강태석의 몸이 튀어올랐습니다. 강지훈이 유리의 얼굴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하느님 제발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세요. 제발. 윤서영도 뒤늦게 달려와 그 참혹한 광경을 보고 입을 틀어막은 채 오열했습니다. 아버님, 안 돼요. 아버님. 의료진들이 땀을 비오듯 흘리며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지만 강태석의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습니다. 모니터의 붉은 숫자가 0을 가리킨 채 멈춰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심폐소생술을 하던 의사가 시계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멈추라는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강지훈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하지 마. 멈추지 마.
계속해. 아직 따뜻하시잖아. 포기하지 말라고. 의사가 강태석의 목에 청진기를 대어보고는 무겁게 침대볼을 얼굴 위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선고를 내리는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2026년 10월 24일 오후 2시 15분. 강태석 환자분 사망하셨습니다. 그 순간 강지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쓰러진 강지훈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아, 아버지, 아버지. 그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를 가득 메우고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길마저 멈추게 했습니다. 하늘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멈춘 아버지. 아들의 오해를 풀고 이제 막 행복해지려던 찰나에 떠나버린 아버지. 강지훈은 바닥을 구르며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낚시 가자면서요. 하늘이 장가가는 거 본다면서요.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아버지. 수술실 문이 열리고 흰 천에 덮인 강태석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지훈이 기어서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흰 천을 걷어내자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잠든 듯한 강태석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마치 좋은 꿈을 꾸고 있는 듯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강지훈이 아버지의 차가운 뺨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못 해드렸는데,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못 차려드렸는데, 강지훈은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온기가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위대한 사랑은 강지훈의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창밖에서는 어느새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강태석이 하늘로 올라가며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그 햇살은 강지훈의 젖은 어깨를 따스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이틀 후 태산건설장으로 치러진 장례식장은 수많은 조문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갔지만 상주인 강지훈은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국화꽃 속에 파묻힌 강태석의 영정사진은 금방이라도 지훈아, 밥 먹었냐? 하고 물을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그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지훈이 영정사진을 향해 술을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거짓말쟁이. 낚시 가자면서요. 손주 장가가는 거 본다면서요. 왜 거기서 웃고만 계세요? 네, 대답 좀 해보세요. 옆에 서 있던 윤서영이 강지훈의 팔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여보, 그만해. 아버님 편히 가시게 보내드려야지. 당신이 이러면 아버님이 발길이 안 떨어지시잖아. 강지훈이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못 보내. 나 아직 할 말이 너무 많아. 사랑한다는 말도 한 번밖에 못했단 말이야. 죄송하다는 말도 다 못했어. 그런데 어떻게 보내? 장례식장 구석에는 강우진이 휠체어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강우진이 형을 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형, 내가 죄인이야. 나 때문에 형도 고생하고 아버지도.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강지훈이 다가가 강우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런 소리 마라. 아버지가 살린 목숨이야. 아버지가 우리 둘 다 살리려고 가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보란 듯이 잘 살아야 해. 그게 아버지 뜻이야. 입관식이 진행되는 안치시라는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수의를 입고 누워있는 강태석의 모습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강태석의 발에 꽃신을 신기려 하자 강지훈이 급하게 손을 뻗어 제지했습니다. 잠시만요. 신기실 신발이 따로 있습니다. 강지훈은 품 안에서 낡고 꼬질꼬질한 아기 운동화 한 짝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고아원에 버려지던 날 신었던,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을 품고 살았던 그 신발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저 다 떨어진 신발은 뭔가? 저걸 신겨드리려고? 강지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의 차가운 발치에 낡은 운동화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발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이 신발 기억나세요? 아버지가 매일 닦으면서 저 기다리셨던 그 신발이에요. 저 갈 때 신고 가시라고 새 구두 사놨는데 그거 안 신겨드릴래요? 이거 신고 가세요. 이거 보시면서 저 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제가 나중에, 아주 나중에 아버지 뵈러 가면 그때 짝 맞춰서 다시 신겨드릴게요. 강지훈의 눈물방울이 아버지의 발등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윤서영도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울었고 강우진은 고개를 돌리며 흐느꼈습니다. 강지훈이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차가운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버지. 제 아버지여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관 뚜껑이 닫히고 못이 박히는 소리가 쿵, 쿵, 쿵 울려 퍼질 때마다 강지훈의 심장도 함께 못 박히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강태석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세상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며칠 뒤 강지훈은 평창동 본가로 돌아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주인 잃은 서재에는 강태석의 손때 묻은 책들과 안경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강지훈은 아버지의 책상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아버지의 헛기침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강지훈이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깊숙한 곳에 있는 개인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알려주었던 비밀번호, 강지훈의 생일을 입력하자 띠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돈다발도 금괴도 아닌 먼지 쌓인 낡은 종이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지훈이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강지훈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상자 안에는 꼬깃꼬깃한 현금 뭉치들과 누렇게 바랜 메모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강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현금 뭉치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띠지에는 강태석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 대학 등록금. 다른 뭉치에는 지훈이 장가 미천, 또 다른 봉투에는 지훈이 첫 차 사줄 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지훈이 없을 때도 강태석은 매달 월급을 쪼개어 보이지 않는 아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자 바닥에는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붙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지훈아. 오늘 길을 가다 교복 입은 학생들을 봤다. 우리 지훈이도 어디선가 저렇게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고 있겠지? 아비가 못나서 밥은 굶지 않는지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챙겨주지도 못하는구나. 이 돈은 네가 돌아오면 주려고 모은 거다. 남들처럼 좋은 대학도 보내주고 싶고 멋진 양복도 사입히고 싶어서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나면 아빠가 너를 한순간도 잊은 적 없다고 이 돈이 증거가 되어줄 거라고 믿는다. 보고 싶다, 내 아들. 강지훈은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방바닥을 뒹굴며 통곡했습니다. 으앙,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저버렸다고 원망만 했는데,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평생을 사셨는데, 이 바보 같은 놈이 그것도 모르고. 강지훈의 울음소리가 텅 빈 저택을 가득 메웠습니다. 거실에서 짐을 정리하던 윤서영이 뛰어들어와 강지훈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강지훈이 윤서영에게 편지를 내밀며 울부짖었습니다. 서영아, 이거 봐. 아버지가 나 대학 보내준다고, 나 장가 보낸다고, 20년 동안 이 돈을 모으셨대.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옷 한 벌 안 사 입으시고. 윤서영도 편지를 읽고 눈물을 쏟으며 강지훈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지훈 씨 많이 사랑하셨구나. 당신 혼자가 아니었어. 아버님은 항상 당신 옆에 계셨던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을 확인한 치유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붉게 물든 단풍이 산자락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의 가족들이 강태석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강지훈의 손을 잡고 씩씩하게 걸어 올라가는 아이, 바로 건강을 되찾은 강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서영의 품에는 갓 돌이 지난 둘째 딸 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강하늘이 산소 앞에 도착하자마자 쪼르르 달려가 비석을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하늘이 왔어요. 강지훈이 미소 지으며 돗자리를 폈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야지. 할아버지가 우리 하늘이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데. 강하늘이 비석 앞에 넙죽절을 하고는 제잘제잘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주사 안 맞아요. 머리카락도 이만큼 자랐어요. 그리고 저 이제 형아 됐어요. 별이 기저귀도 제가 갖다 줘요. 윤서영이 웃으며 별이의 손을 잡고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님, 별이도 왔어요. 아버님이 지어주신 태명대로 눈이 샛별처럼 예뻐요. 하늘이도 이제 완전히 나았대요.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하셨어요. 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강지훈은 준비해온 정종을 잔에 가득 따랐습니다. 그리고 비석 위에 올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 잔 받으세요. 좋아하시는 거 갖고 왔어요. 안주는 아버지 손주 재롱으로 대신할게요. 강지훈은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강태석 장학재단 설립 인가증이었습니다. 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 모으셨던 그 돈, 종잣돈 삼아서 재단 만들었어요. 이제 부모 없는 아이들,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제가 아버지 이름으로 다 도울게요. 아버지가 저한테 주셨던 사랑, 세상에 다 돌려주고 갈게요. 바람이 불어와 비석 옆에 심어둔 코스모스가 하늘거렸습니다. 마치 강태석이 잘했다. 내 아들하며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강지훈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슬픔보다 감사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참배를 마치고 산을 내려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강하늘이 앞서 뛰어가다가 하고 멈춰섰습니다. 신발끈이 풀려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끈 풀렸어. 강지훈이 다가가 강하늘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풀린 운동화 끈을 야무지게 묶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20년 전 아버지가 자신의 신발끈을 묶어주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식을 떼어놓고 가야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강지훈이 강하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신발끈은 이렇게 꽉 묶는 거야.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씩씩하게 달릴 수 있어. 알았지? 강하늘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응. 근데 아빠, 왜 울어? 눈에 먼지 들어갔어? 강지훈이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활짝 웃었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너무 행복해서 그래. 우리 하늘이가 이렇게 튼튼한 두 발로 서 있는 게 고마워서. 윤서영이 다가와 강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네 식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단풍이 든 오솔길을 내려갔습니다. 강지훈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찬란한 햇살이 그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 속에서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 당신의 아들이라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강지훈의 가족이 걸어가는 길 뒤로 크고 작은 발자국들이 나란히 찍혔습니다.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슴 속에,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 위에 영원한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차가운 오해 속에 갇혀 있었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가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섣불리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강태석 회장의 낡은 신발 상자처럼 투박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 안에는 자식을 향한 깊고 넓은 우주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아버지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희생과 사랑은 아들과 손주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걷는 발자국마다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따뜻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용기 내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은 표현할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나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